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뉴스 기사부터 전문가 인터뷰 영상, 보고서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2025년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 복잡한 상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6.27 대책 이후의 변화, 또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여러 요인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과 정책의 진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관점하고 데이터가 막 섞여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청취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에만 딱 근거해서요.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또 통찰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6.27 부동산 대책, 그 직접적인 영향부터 좀 볼까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책 시행하고 나서 서울 지역의 소위 갭투자 의심 거래, 이게 확 줄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6월에 1,300건 넘던 게 7월에는 179건으로. 와, 계산해보니 86.9%나 감소했어요. 네, 엄청나게 줄었죠. 특히 강남구는 7월에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서초, 송파도 크게 줄었고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 용산, 송동구도 90% 이상 감소했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역시 그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이 투기성 수요를 딱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준 거죠. 네, 그 기사에 인용된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 표현처럼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급한 불은 껐다. 다만 이제 같은 기사에서 차 의원은 이게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당 의원의 주장이란 점은 좀 분명히 하고요.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뭔가 잡히나 싶던 시장 분위기가 또 조금 미묘하게 바뀌는 조짐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 8월 26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 어떤 내용인가요? 6.27 대책 발표하고 7월에 109까지 떨어졌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지수 있잖아요. 네네, CSI요. 네, 이게 6월에는 120이었는데 7월에 100으로 떨어졌다가 8월에 다시 111로 반등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요? 규제 효과가 벌써 좀 희석된 건가요? 기사 분석을 보면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세는 좀 주춤했지만 수도권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은 계속. 네. 이게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1년 뒤에도 집값이 오르겠는데 하는 그 기대감이 다시 좀 높아진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 네. 한국은행 관계자도 이 기사에서 이 반등세가 계속될지는 6.17 대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 기사에서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 CCSI 자체는 111.4로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냐는 전망은 관세부가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올라서 2.6%로 소폭 상승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규제 효과는 있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그 기본적인 기대 심리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시장의 또 다른 큰 변수, 역시 정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도 특히 그 유튜브 채널, 부익남TV 인터뷰 영상들이나 비지 한국 기사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그려보죠. 네, 그 제공해주신 자료들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예를 들어 부익남TV에 나온 김재경 소장님이나 삼토시 작가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요. 현재 이 정치 상황, 특히 탄핵 정국이 어떻게 결론 나던 부동산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 아니면 교착이군요. 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변화가 생겨서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입니다. 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부익남TV 인터뷰 같은 데서 예측하는 걸 보면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규제 강화. 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 이런 방식이죠. 근데 이제 부익남TV에 나왔던 삼토시 작가 분석처럼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하나만 갖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규제를 피해서 가장 좋은 입지의 주택 하나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위 20% 아파트랑 하위 20%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 즉 자산 양극화를 더 키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규제의 역설이네요.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 강화 기조도 예상되는데요. 임대차 보호요? 네, 부익남 TV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발의됐다가 철회되긴 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연장 같은 법안 시도가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법안이 있었죠? 만약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면 자료에서는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 신규 임차인들, 특히 학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처럼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사람들의 주거 불안정이 커지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와요. 독일 사례도 언급되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전세 공급이 줄어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지적이네요. 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처럼 여소야대 국면이 쭉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네, 지금처럼요. 이 경우에는 부익남 TV에서 김재경 소장님이 분석한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정책들, 이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소위 식물 정권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하고요. 아,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 네, 결국 어느 쪽 시나리오로 가던 정책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부일남 TV 자료에서는 민주당 역시 과거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했으니까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정책 기조를 현실적으로 좀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대립이 너무 심하면 정책의 디테일보다는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 자체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맞아요. 덧붙여서 그 비즈한국 기사에서는요. 현재 정부, 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라고 명시했는데요. 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대책의 효과가 만약에 기대보다 더디다고 판단되면 초기 입장과는 다르게 세금 정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세금까지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이다. 이렇게 발언한 걸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발언 수위가 꽤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만으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유세 가거나 양도세 중과 같은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공급이 안 되면 세금으로 잡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는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제공해주신 자료에서 공급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요즘 워낙 앞으로 집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단기적인 시각하고 장기적인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부익남TV 인터뷰에 나온 박원갑 뜨레기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분석을 보면요. 일단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는 약 4만 8천 가구로 예상이 된대요. 이게 지난 10년 평균인 한 3만 8천 가구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는 거죠. 아, 올해는 평균보다 많군요. 네, 그래서 올해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어떤 점에서요? 여러 자료들, 부익남TV의 김재경 소장님 언급이나 헬로테 기사 같은 걸 보면 2022년부터 인허가나 착공 물량, 그러니까 새로 집 짓기 시작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네, 그 뉴스는 많이 봤어요. 그 영향이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정말 심각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2026년 이후요? 네, 심지어 2026년 이후 서울의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수준까지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이게 현재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미래의 공급 절벽 우려가 현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렇군요. 그럼 수요 쪽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의지, 이런 건 여전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갑 위원은 과거와 같은 그런 묻지마 투자식의 수요는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아, 실수요 위주다. 네,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근거를 들더라고요. 우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보여주는 M2 증가율, 이게 예전만큼 높지 않고요. 또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져서 갭 투자가 좀 어려워졌고, 또 20대 젊은 층의 투자 관심도 예전처럼 부동산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코인 이런 쪽으로 분산되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M2는 광의통화라고 해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의미하고요.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 시장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제 거주하려는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수요다 보니까 입지 좋은 것만 찾게 된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역별 양극화 문제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박원갑 위원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격차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요. 얼마나 심한가요? 예를 들어 작년 3분기까지 서울 안에서도 성동구랑 서초구는 9.6%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도봉구는 2.6% 상승에 그쳤어요. 와, 차이가 크네요. 경기도는 더 심각해요.
과천이 10.2% 폭등할 때 안성은 오히려 4.7% 하락했습니다. 같은 용인시 안에서도 수지구는 3.3% 올랐지만 처인구는 0.8% 하락했고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저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평균은 하락세여도 개별 도시나 구 단위로 보면 오르는 곳들이 있어요. 부산 전체는 주춤해도 수영구는 오르고 대구 전체는 하락해도 중구는 오르는 시기죠. 야, 그래서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볼 때 이제 평균값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이게 앞서 잠깐 언급했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게 이런 지역별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규제 환경, 삼토시 작가 분석처럼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도 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더 확실한 자산, 그러니까 박원갑 위원이 언급한 월등신, 월등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나 뭐 부촌 중심의 한강변 프리미엄 같은 거,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 이게 시장 선호의 변화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 채, 즉 가장 좋은 입지의 주택 하나에 집중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장기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기사에서 다룬 인구구조 변화 문제,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인구 문제 중요하죠.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집값은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거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아, 이것도 엇갈리는군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근거로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미 1,000만 가구를 넘었잖아요. 전체 가구의 41.8%나 된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많네요. 1인 가구. 네.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점. 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이민 확대 가능성, 이런 걸 근거로 둡니다. 실제로 일본도 아베노믹스 이후에 이민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도쿄권 집값이 상승했던 사례나 뭐 독일, 캐나다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이민 확대로 인구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당분간 인구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이야기고 길게 보면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집값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지역 간 양극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어떤 근거에서죠? 핵심 근거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주축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2072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절반이어요? 와, 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2039년부터는 총 가구 수 자체도 줄어들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처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지방은 소멸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는 깡통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지방 소멸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결국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그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 미 수도권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즈한국 기사에서는 일본이 추진하는 컴팩트 시티 구상, 그러니까 도시 기능을 핵심 지역에 압축시키는 모델이 미래 한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 컴팩트 시티,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 환경 변화도 좀 살펴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실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경제신문이나 헬로테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선반영됐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더 빡빡하게 적용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은행의 대출금리가 따라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무조건 호재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한국경제 기사에서 박원갑 위원도 기준금리 자체보다는 이런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금리 말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금융지표는 없을까요? 박원갑 위원은 부익남 TV 인터뷰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M2, 즉 광의통화 증가율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2 증가율이요? 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가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M2 증가율이 연 10%를 넘나들었던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갭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때 M2가 늘면서 집값이 회복된 사례나 심지어 조선시대 당백전 발행으로 물가가 폭등했던 역사적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통화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참고로 현재 M2 증가율은 연 6%대 수준으로 아직 과거와 같은 그런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6.27 대책의 단기 효과와 시장의 묘묘한 반응 변화,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정책의 갈림길, 미래의 공급 부족 우려와 현재의 실수요 중심 패턴,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지역 간 격차와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유동성이라는 장기적 변수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요, 명확한 방향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들, 규제 환경, 미래 공급 부족 우려,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 중 하나는 바로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인 것 같아요. 양극화. 계속 나오는 키워드네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좋은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은 이제 단순한 어떤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생존의 문제? 어쩌면 과거보다 어디에 투자하고 거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청취자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뽑아서 심도